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장례식장에 나타난 가난한 소녀의 물음에 백만장자 회장 인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소녀의 눈을 바라본 인호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갔습니다. 죽은 자신의 아들과 똑 닮은 눈빛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소녀의 한마디에 인호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이 장소에 오게 된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차가운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 특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화려한 국화꽃이 빼곡히 둘러싼 영정 사진 속에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그룹 부회장 한서준, 불과 30대 중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죠. 영정 앞에는 회장 강인호가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어요. 다만 평소보다 더 깊어진 주름과 움푹 들어간 눈가가 그의 슬픔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옆에는 영혼 없는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이하던 며느리 이주혜가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정재계 거물들, 고위 공무원들, 언론사 임원들까지 모두가 회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짧은 조의를 표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회장님, 큰 인재를 잃었습니다. 인호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아들의 영정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죠.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아들이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시간을 알려주던 그 순간, 차가워져가는 아들의 손을 잡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준비하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라니 정말 안타깝네요.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였다던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과속을 했을까요? 부회장이 급하게 어디를 가려고 했나 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나무문이 살며시 열렸어요.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조문객이 또 온 것이려니 했으니까요. 하지만 문틈 사이로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가장 먼저 눈치챈 기자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9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아이는 낡은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았는지 옷자락이 축축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죠. 작은 두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아이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죠. 저 아이는 누구지? 보호자는 어디 있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치 이 넓은 장례식장에 자신과 영정 사진밖에 없는 것처럼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발걸음은 작고 느렸지만 그 걸음걸음에는 묘한 결연함이 있었죠. 회장의 비서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아이를 막아섰어요. 얘야, 여기는 어린이가 올 곳이 아니란다. 엄마나 아빠는 어디 계시니? 아이는 비서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맑고 슬퍼서 비서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 왔어요. 그리고는 비서를 피해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영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말이죠. 이제 장례식장의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조문을 하던 사람들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일까? 마침내 아이는 영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사진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국화를 영정대 위에 올려놓으며
아이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그 한마디가 장례식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단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었어요. 부회장님께 딸이 있었단 말인가? 그럼 주혜 씨는 뭐가 되는 거야?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특종이었어요. 재벌가에 숨겨진 혈육이라니. 주혜는 그 순간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으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회장 인호의 얼굴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평생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천천히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진 것처럼 느린 걸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춘 강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넌 누구니? 아이는 고개를 들어 강인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강인호는 숨이 턱 막혔어요. 아이의 눈동자가 그 눈빛이 너무나도 아들을 닮아 있었으니까요. 어린 시절 한서준이 자신을 올려다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죠. 저는 김아율이에요. 김아율. 낯설지 않은 이름의 아이. 강인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누가 너를 여기 보냈니? 하율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안 보냈어요. 저 혼자 왔어요. 그때 아이가 갑자기 강인호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무나도 순수하고 직설적인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반대했어요. 그 질문이 강인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뭘 알고 있는 걸까? 누가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율이가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아이의 가느다란 손목에서 은빛 팔찌가 반짝였습니다. 작고 섬세한 팔찌였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죠. 날카로운 눈을 가진 한 기자가 재빨리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번쩍하며 그 순간을 포착했어요. 카메라의 고성능 렌즈는 팔찌의 각인까지 선명하게 담아냈죠. 윤채원, 한서준, 김아율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인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윤채원. 그 이름을 본 순간 10년 전에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부모도 없는 가난한 여자, 아들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여자라며 쫓아냈던 그 여자, 돈봉투를 던지며 모욕했던 그 여자의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윤채원. 강인호가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고유한 장례에서는 모두에게 들렸죠. 장례식장이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윤채원이 누구야? 부회장님의 숨겨진 여자인가?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더 좋은 각도를 차지하려고 밀고 당겼어요. 이것은 그냥 특종이 아니었습니다. 재벌가의 스캔들, 숨겨진 혈육, 비밀 연애, 모든 것이 한 번에 터진 대형 사건이었죠. 회장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율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이 아이는 한서준을 닮았습니다. 눈매도 코도 입술의 선도, 무엇보다 그 맑고 선한 기운이 아들과 똑같았어요. 강인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하율이의 어깨를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 10년 전 그날 자신이 했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들은 평생 불행했고 결국 이렇게 떠나고 말았죠. 하율이가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카메라는 계속해서 플래시를 터뜨렸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강인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눈앞에 이 작은 아이 존재조차 몰랐던 손녀만이 보일 뿐이었죠. 이주에는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입을 틀어막은 채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회장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아이를. 하지만 강인호는 손을 들어 비서를 제지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하유리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정말 한서준의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하유리는 작은 손으로 강인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지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아이도 느꼈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그 순수한 위로에 강인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빗발치듯 터지는 가운데 강인호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인호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10년 전 겨울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때로 돌아가는 듯했죠. 10년 전 서울의 한 대학가 근처였습니다. 그날도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한방 눈이 소복이 쌓이는 거리를 한서준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그는 회사 일로 지쳐 있었죠. 아버지 강인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오늘도 야근이냐? 친구가 전화로 물었지만 한서준은 쓰는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미안.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공허했어요. 돈도 많고 능력도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죠. 그때 한서준의 눈에 작은 서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서재라는 간판이 따뜻해 보였어요. 무작정 들어간 서점은 아담했습니다. 나무 선반에 빼곡히 꽂힌 책들, 은은한 조명, 그리고 구석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평온함이 있었죠. 계산대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책을 읽고 있던 그녀는 손님이 들어온 줄도 모르는 듯했어요. 베이지색 니트를 입은 자태가 아늑해 보였고 독서에 몰입한 얼굴이 사뭇 진지했죠. 서준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묘한 이끌림이 느껴졌어요. 화려하거나 빼어나게 예쁜 건 아니었지만 그녀 특유의 차분한 공기가 마음을 안락하게 만들었죠. 저기요. 서준이 조심스레 말을 건네자 여자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손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수줍게 웃는 그녀의 태도에 서준도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책을 그리 열중해서 보시길래. 여자는 책 표지를 내보이며 대답했어요. 어린 왕자예요. 몇 번을 읽어도 질리지 않는 책이죠. 그 순간 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가 어릴 적 제일 아끼던 책이었거든요. 허나 붙이는 그런 책은 하등 쓸모없다며 경영서적만 읽게 했었죠. 저도 그 책 좋아해요. 특히 여우가 나오는 대목이요. 여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구절이요. 두 사람은 자연스레 책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초면이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편안했죠. 그날 이후로 서준은 자주 그 서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책을 산다는 핑계였지만 실은 그녀를 보고 싶어서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윤채원이었습니다. 23살 대학을 막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로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어느 날 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동정하거나 불편해하는데 서준은 달랐어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네, 하지만 덕분에 강해졌어요. 그리고 책이 있어 외롭지 않았고요. 채원의 미소엔 슬픔보단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홀로 힘으로 대학까지 마치고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엔 영화를 보고 때론 한강을 거닐며 이런저런 담소를 나눴죠. 서준은 채원과 있을 때만큼은 재벌가 아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청년이 될 수 있었어요.
아버진 늘 부족하다고만 하셔. 내가 뭘 해도. 서준이 한숨을 쉬며 말하면 채원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서준 씨는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예요.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해요. 채원은 서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런 채원이 서준에겐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허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강 회장의 비서가 서준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회장실로 들어선 서준은 아버지의 차가운 표정을 마주했어요. 이노의 책상 위엔 여러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서준과 채원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이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제가 사귀는 사람입니다. 사귄다고? 넌 우리 집안의 후계자다. 아무나와 사귈 수 없어.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채원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가. 인호는 조사 자료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채원의 모든 것이 적혀 있었죠. 보육원 출신, 학자금 대출, 월세방 거주, 인호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이런 여자가 네 옆에 있으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봤냐?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서준이 반항하자 인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사랑,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건 약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넌 수조대 기업의 후계자야. 그에 걸맞은 여자를 만나야 해. 아버지, 더 이상 그 여자를 만나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서준은 분노로 떨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대들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그는 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못 만날 것 같아. 회사 일이 있어서 괜찮아요. 일 끝나고 푹 쉬세요. 채원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도 서준은 몰래 채원을 만났어요. 하지만 인호의 감시는 점점 심해졌죠. 회사 보안팀이 서준을 미행했고 모든 행적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원이 먼저 눈치를 챘어요. 요즘 누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서점에서 만난 두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그리고 오늘 낯선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제가 누구인지, 서준 씨와 무슨 사이인지. 서준은 채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반대하고 계셔. 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걱정하지 마. 내가 설득할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인정받을 거야. 하지만 서준의 다짐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채원이 일하는 서점으로 고급 세단이 멈췄습니다.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먼저 내리고 마지막으로 인호가 내렸어요. 재벌 회장이 직접 이런 작은 서점을 찾는 건 처음이었죠. 서점 안에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인호는 천천히 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채원 씨죠. 채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인근 호텔 라운지로 이동한 강인호는 윤채원을 싸늘하게 응시했습니다. 이내 두툼한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툭 던졌죠. 얼마면 되겠나? 윤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신지요? 내 아들 놈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대가 말이요. 자네 같은 여자가 내 아들 옆에 붙어 있는 꼴은 못 봐. 저 같은 여자라니요. 강인호의 눈매가 한층 매서워졌습니다. 부모도 배경도 쥐뿔도 없는 여자. 고아원 출신이라지. 내 아들은 너 같은 부류와는 급이 달라. 윤채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떨리는 손길로 봉투를 밀어냈죠. 전 한서준 씨를 돈 보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만나? 사랑해서요. 그런 심파극 같은 소리는 집어치워. 네가 정말 서준이를 위한다면 떠나야지. 너 하나 때문에 그 녀석이 가진 걸 전부 잃게 될 테니까. 강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 돈 받고 깨끗하게 떨어져.
거절하면 네가 일하는 서점이고 사는 집이고 전부 날아가게 될 거야. 나한텐 그럴 능력이 있거든. 윤채원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물러서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일주일 줄 테니 사라져.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아들 앞에 얼씬도 하지 마. 강인호가 떠난 뒤 윤채원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는 탁자 위에 그대로 둔 채 그날 밤 윤채원은 한서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 씨, 우리 헤어져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해봤는데 우린 너무 다른 세상 사람 같아요. 미안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서준이 아무리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죠. 이튿날 윤채원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한서준은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찾아 헤맸어요. 서점이며 자취방이며 샅샅이 뒤졌지만 윤채원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강인호는 아들을 호출했습니다. 그 계집애 결국 돈 챙겨서 떠났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인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내가 돈 좀 쥐어줬더니 덥석 받고는 잠적해버렸어. 결국 널 돈줄로 본 게지. 거짓말. 채원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흔적도 없이 증발했겠냐.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고아 출신이 재벌가 아들놈 만날 때 뭘 바라고 만났겠어. 한서준은 믿고 싶지 않았으나 윤채원이 정말로 사라진 건 팩트였습니다. 아무리 수소문해도 나타나지 않는 그녀.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들자 한서준의 가슴이 억장 무너지듯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신 좀 차렸으면 한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 특히 돈 앞에서는 더더욱. 강인호는 흡족한 표정으로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한서준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도 사람도 믿지 않게 되었죠. 그저 아버지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허나 진실은 딴판이었습니다. 윤채원은 돈 한 푼 받지 않았어요. 그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스스로 물러난 것뿐이었죠. 강인호의 거짓말이 두 남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셈이었습니다. 한서준은 껍데기만 남은 사람 마냥 살았습니다. 매일 회사와 집만 오가며 기계처럼 업무를 봤어요. 눈동자는 텅 비었고 한때 다정했던 미소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죠. 동료들은 한서준이 변했다고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서준아,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니? 어머니가 근심 어린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한서준은 그저 건성으로 대꾸할 뿐이었죠.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식사도 거르고 잠도 설치면서. 그런 한서준을 보며 강인호는 내심 만족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다 잊혀질 테고 자신이 점찍은 여자와 혼인시키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라 믿었죠. 윤채원이 사라진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 슈트 갖춰 입고 나와 강인호의 지시에 한서준은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거부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고급 호텔 프라이빗 룸에는 두 집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정계 거물인 이 의원과 그의 딸 이주혜가 앉아 있었죠. 이주혜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마친 엘리트였습니다. 세련된 블랙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아름다웠죠. 우리 주혜는 재벌가 며느리로 손색이 없을 겁니다. 이 의원이 자랑스럽게 말했고 강인호도 흡족한 표정으로 화답했어요. 우리 서준이도 훌륭한 남편감이 될 겁니다. 두 아버지가 자녀들의 혼사를 논의하는 동안 이주혜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남자를 훔쳐봤습니다. 수려한 외모, 명문가 집안, 능력까지 겉보기엔 완벽한 신랑감이었죠. 어쩌면 하는 작은 기대가 생겼어요. 하지만 한서준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죠. 식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호텔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죠. 저도 원해서 나온 자리는 아니에요. 이주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서준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이주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 남자가 조금은 궁금했거든요. 그러나 한서준의 냉담한 태도에 상처 입기 싫어 우선 물러나는 신용을 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둔 다른 분이라도 계신가요? 이주혜가 조심스레 묻자 한서준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윤채원의 모습이 스쳤지만 곧바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거짓이었으나 더는 윤채원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떠난 사람, 자신을 이용한 여자라고 믿으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혼례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언론은 세기의 결혼식이라며 대서특필했고 제게는 두 가문의 결합을 예의주시했죠. 그러나 당사자인 한서준은 갈수록 무기력해질 뿐이었습니다. 예식장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주혜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턱시도를 갖춰 입은 한서준은 겉보기엔 완벽했으나 속은 공허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웅장한 선율에 맞춰 두 사람은 버질로드를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지만 한서준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발을 뗄 뿐이었죠.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한서준은 문득 윤채원과 꿈꾸던 결혼식을 회상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지인들만 모시고 치르는 소박한 예식. 윤채원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원피스 차림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것이라 여겼었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주례의 물음에 한서준은 기계적으로 답했습니다. 네, 그것은 맹세가 아닌 단순한 응답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한남동의 고급 빌라에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넓은 평수, 화려한 가구 등 모든 게 완벽했으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한서준과 이주혜는 한 집에 살면서도 각 방을 쓰며 타인처럼 지냈습니다. 한서준이 원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주혜는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정성껏 아침상을 차리고 남편의 취향을 맞추려 노력했죠. 허나 한서준은 늘 신문의 시선을 고정한 채 건성으로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일찍 귀가하실 수 있나요? 같이 저녁이라도. 일이 있습니다. 매번 거절당할 때마다 이주혜의 마음에는 생채기가 났습니다. 오늘 아버님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같이 가주실 거죠? 이주혜의 목소리엔 기대감이 서려 있었으나 한서준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네, 가야죠. 남들 앞에서는 부부 흉내라도 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었죠. 이주혜는 그런 남편의 속내를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슬아의 자녀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려면 부부의 연이 닿아야 하는데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정한 부부였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이주혜도 지쳐갔습니다. 초반엔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건 냉대뿐이었죠. 혹시 다른 여자가 있나? 왜 나를 안아주지 않지? 끝없는 의구심과 고독 속에서 이주혜 역시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한서준은 더욱 무뎌졌습니다. 두 사람은 겉보기엔 완벽한 재벌가 부부였으나 실상은 속이 텅 빈 인형 같은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충청도 공장 시찰 일정이 잡혔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한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상적인 출장이었죠. 허나 그 출장이 모든 운명을 뒤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차를 타고 충청도로 향하던 한서준은 차창 밖을 응시했습니다. 봄날의 풍경이 스쳐갔지만 그의 눈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죠. 그저 또 하루를 견디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공장 시찰을 마치고 귀경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역으로 향하던 중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전방에 사고가 나서 정체 중입니다. 한서준은 답답한 마음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역까지 걸어가기로 했죠. 어차피 멀지 않은 거리였으니까요. 역 앞 광장에는 작은 장이 서 있었습니다. 지방 특유의 소박한 풍경이 정겨웠죠. 과일 가게, 떡집, 잡화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서준은 무심코 그 사이를 거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낯익은 목소리에 한서준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설마 하는 심정으로 고개를 돌렸죠. 작은 과일 가게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의 앞치마를 두른 모습, 긴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손님에게 과일을 건네는 그 여자는 윤채원. 한서준의 입에서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소 야위었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 맑은 눈빛만은 여전했으니까요. 윤채원도 한서준을 발견했습니다. 과일을 고르던 손길이 멈췄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얼어붙은 채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행인들도 모든 것이 정지한 듯했죠. 서준 씨, 윤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서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떠났다던 여자, 자신을 배신했다고 여겼던 여자가 이런 시골 장터에서 과일을 팔고 있다니 정말 윤채원이 맞아. 한 발짝 더 다가선 서준은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채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장소에서 저런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들어줘요. 가게 깊숙한 곳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내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큼지막한 과일 박스를 들고 모습을 드러냈죠. 서준의 눈길이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그 찰나 그는 호흡이 멈추는 것만 같았어요. 아이의 얼굴에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닮은 눈매와 코, 웃는 인매까지도요. 아이를 본 서준이 넋을 잃자 채원은 서둘러 아이를 가게 안쪽으로 보냈습니다. 하율아, 들어가 있으렴. 하율, 그 이름을 듣자마자 서준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부회장님, 열차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때마침 비서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던 채원은 눈을 질끈 감더니 가게 안으로 사라져 버렸죠. 서준은 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수차례 뒤를 돌아보았으나 가게 문은 야속하게도 굳게 닫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준은 회사로 복귀했지만 정신은 여전히 그 시골 장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채원의 당황한 기색,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을 빼닮은 아이의 잔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설치며 되뇌었죠. 혹시 진짜 내 핏줄인 걸까? 일주일 뒤 서준은 다시금 충청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부회장님, 공장 시찰은 지난주에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비서가 의아해하며 묻자 서준은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더 확인해 볼 게 있어. 개의치 마. 열차에 몸을 실은 내내 서준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떨림이었죠. 아니, 어쩌면 공포심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현지에 도착한 서준은 지체 없이 그 과일 가게로 직행했습니다. 채원은 여느 때처럼 과일을 팔고 있었죠. 서준을 마주한 그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여긴 왜 또 오신 거죠? 냉랭한 말투였으나 서준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화 좀 해, 채원아. 드릴 말씀 없어요. 이미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행복하게 지내세요. 채원은 외면했습니다. 허나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서준은 놓치지 않았죠. 그 애, 내 핏줄 맞지?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채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마. 날 판박이처럼 닮았더군.
채원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하유리가 아빠를 너무나 닮아 숨길 방도가 없었으니까요. 마침 가게 안에서 하유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또 오셨네. 저번에도 봤는데. 아이의 청아한 목소리에 서준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딸에게 아저씨라는 호칭을 듣다니. 안녕, 이름이 뭐니? 서준이 무릎을 굽혀 아이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김하율이에요. 나이는 9살이요. 9살, 계산이 딱 떨어졌습니다. 채원과 이별한 지 10년, 아이는 9살. 서준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저씨한테 과일 좀 팔아줄래?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줘. 하유리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과일을 고르는 사이 서준은 채원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왜 숨겼어? 아이 가진 걸 아셨다면 뭘 어쩌셨을 건데요? 회장님께 대항해서 절 지켜주기라도 했을 건가요? 채원의 목소리엔 10년 묵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힘이 부족했지만 이젠 아니야. 이미 늦었어요. 우린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서준은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충청도를 방문했죠. 사내에는 지방사업 확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채원과 하유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반엔 채원이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찾아오세요. 우리끼리 잘 살고 있다고요. 하유리에겐 아빠가 있어야 해. 여태껏 문제없이 잘 컸어요. 당신 배려는 사양할게요. 허나 서준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죠. 아이에게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유라,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까?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해요. 그럼 엄마한테 같이 여쭤보러 가자. 아이가 곁에 있으면 채원도 모질게 대하지 못한다는 걸 간파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자 하유리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독서를 즐긴다는 걸 안서준은 동화책을 사주었고 그림 그리는 게 취미라기에 색연필 세트를 선물했죠. 아저씨는 왜 자꾸 우리한테 잘해주세요? 어느 날 하유리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하유리가 예뻐서 그렇지. 정말요. 저도 아저씨 좋아해요. 서준은 울컥했습니다. 당연히 좋고 말고 넌 내 딸이니까.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준이 하율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죠. 아이가 페달을 구르며 웃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아저씨, 저 혼자 탈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해. 천천히. 그때 하유리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아빠가 있으면 이런 기분일까요? 그 순간 서준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간신히 대답했죠. 그래, 아마 이렇겠지. 전 아빠 얼굴도 몰라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다고만 하는데. 서준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네 아비란다. 지금 내 눈앞에 있단다. 그러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채원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하유리가 즐거워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이에겐 역시 아빠가 있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리기엔 늦은 건 아닐까? 세 사람이 어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말 한 가족이 된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공원을 거닐기도 하고 가끔은 소박한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했으니까요. 서준에게는 생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나날들이었습니다. 서준 씨, 이건 아니에요. 어느 날 밤 하유리가 잠들자 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러다 하유리가 정이라도 들면 어쩌려고요? 당신은 언젠가 떠날 사람이잖아요. 안 떠나면 돼. 무슨 말이에요? 당신한텐 가정이 있잖아요. 서준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부부 사이가 아니야. 비즈니스일 뿐이지. 그래도 법적으로는 당신 아내예요. 채원의 단호함에 서준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한편 서울 한남동 저택에서는 주애가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최근 들어 부쩍 지방 출장이 잦아진 게 수상했죠.
그것도 매번 같은 곳으로만요. 게다가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폈다고 해야 할까요? 비서실장님, 그이가 요즘 어디로 다니는지 좀 알아봐요. 주애는 남편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했지만 비서는 곤란한 기색을 비쳤습니다. 사모님, 그건 제가. 알겠어요. 다른 수를 써보죠. 결국 주애는 흥신소 사람을 썼습니다. 처음엔 혹여나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의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곁을 내주지 않았던 사람이니까요. 보름 뒤 탐정이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부사장님께서 충청도의 한 재래시장에서 어떤 여자와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주애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들도 들어 있었죠. 서준이 낯선 여자, 그리고 어린 계집아이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 이 여자 누구니? 윤채원이라는 여자입니다. 미혼모로 혼자 딸을 키우면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애는 9살 여자아이입니다. 이름은 김하율, 김씨 성을 쓴다는 점. 그리고 남편이 그들과 있을 때 보여준 낯선 미소. 주애는 단번에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주애는 거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귀가했을 때 주애는 소파에 기대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늦었네. 출장 때문에 충청도 쪽으로 자주 가나 봐요. 요즘. 서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회사 일이야. 그래요. 그 과일 가게도 업무의 연장인가. 주애가 탐정의 보고서를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어지럽게 흩어졌죠. 이게 뭔지 설명해봐요. 이 여잔 누구고 이 애는 또 누구냐고. 서준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 전부터 알던 사람이야. 그럼 저 애는 말해봐요. 저 아이 당신 핏줄이에요. 서준의 침묵이 긍정을 뜻했습니다. 주애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랑 10년을 살면서 감쪽같이 속인 거야. 나도 안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와서 아비 노릇이라도 하시겠다? 주애의 목소리가 점점 히스테릭해졌습니다. 그 여자 다시 만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주애야, 우리 집안이 우스워 보여요. 당신이 기어이 그 여자랑 애를 택하겠다면 우리 쪽에서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아버님께도 다 말씀드릴 거고. 그것은 명백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주애 역시 거물 정치인의 딸이었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죠. 서준은 또다시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10년 전처럼 또다시 소중한 사람들을 놓쳐야 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죠. 주애의 경고가 있었던 그날 밤, 서준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의 속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어요. 새벽 2시 서재 문이 열리고 주애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다 지쳐 퉁퉁 부어 있었죠. 아직도 안 잤네요. 서준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응시했습니다. 10년을 부대끼며 살았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마주본 적이 있었던가요? 주애야, 우리 얘기 좀 해. 주애는 서준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죠. 서준이 주애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이 정략 결혼의 피해자잖아. 나도, 너도. 그 말에 주애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인 건 결혼 후 처음이었죠. 피해자요. 그게 당신 입에서 나올 소리예요. 우리 둘 다 원치 않았던 거잖아. 아니요, 적어도 난 노력했다고요. 주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10년 세월 묵혀둔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날 여자로 느낀 적은 없나요? 그 물음에 서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주애는 그 침묵의 뜻을 알아챘죠. 대답해봐요. 단 한순간이라도 날 사랑한 적 있냐고요. 서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거짓을 말할 순 없었으니까요. 한 번도 난 그 사람을 잊은 적이 없어.
그 말에 주애는 오열하며 서재를 뛰쳐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한서준은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주애에게 상처를 입힌 일도 윤채원과 김아유를 지키지 못한 일도 전부 본인의 탓이라 여겼죠. 며칠간 집안엔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이주애는 한서준을 피해 다녔고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죠. 그러나 한서준은 이미 결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김아율에게만은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주말이 되자 한서준은 비장한 각오로 충청도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윤채원에게 진심을 전하고 함께할 길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죠. 부친의 반대나 회사의 안위보다는 이제 김아유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한서준은 품에 지닌 작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은색 팔찌가 빛나고 있었죠. 며칠 전 공방에 의뢰해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이었습니다. 아이 손목에 딱 맞는 아담한 사이즈였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디자인이었죠. 역에 내린 한서준은 평소보다 서둘러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이 조급했죠. 하루라도 빨리 김아율에게 아빠라는 호칭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윤채원의 과일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북적였죠. 윤채원은 여전히 부지런히 손님을 맡고 있었고 김아율은 구석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한서준을 본 김아율이 반가워하며 뛰어왔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미소에 한서준의 표정도 환해졌죠. 우리 하율이 숙제 중이었니? 네, 다 했어요. 근데 아저씨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율이한테 줄 게 있어서 왔지. 한서준이 상자를 내밀자 아이의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윤채원도 일을 마무리하고 다가왔습니다. 또 뭘 사오신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타박하는 듯 했지만 윤채원의 목소리엔 예전 같은 날카로움 대신 온기가 서려 있었죠. 한서준은 김아율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상자를 개봉했죠. 하율아, 이건 우리 셋을 위한 선물이야. 은색 팔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섬세하게 세공된 팔찌 안쪽엔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래? 김아율이 팔찌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윤채원, 한서준, 김아율, 맞아. 엄마랑 아저씨, 그리고 우리 하율이 이름이야. 윤채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서준이 어떤 심정으로 이것을 준비했는지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 세 사람의 이름이란다. 절대 잊지 마렴. 한서준은 아이의 가녀린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셋은 영원히 하나라는 뜻이야. 김아율은 팔찌를 요리조리 살펴보며 기뻐했습니다. 우와, 예쁘다. 엄마 저 이거 계속 차고 있어도 되죠? 윤채원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김아율을 먼저 집으로 보낸 뒤 한서준은 윤채원과 마주 섰습니다. 이주애와 정리할 거야, 한서준 씨. 그리고 당신이랑 하율이랑 같이 살고 싶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떳떳한 아빠 노릇하고 싶어. 윤채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때와는 달라. 나도 이제 힘없는 어린애가 아니야. 지킬 수 있어. 한서준은 윤채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테니까. 윤채원은 망설였습니다. 10년 전의 아픔이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율이를 위해서라면 조금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한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기다릴게. 그는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윤채원은 멀어지는 한서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어쩌면 이번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듬주 토요일 한서준은 여느 때처럼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 직접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그날은 특별했습니다. 윤채원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할 계획이었거든요. 조수석엔 반지가 든 케이스가, 뒷좌석엔 김아유를 위한 선물 꾸러미가 가득했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으나 이내 장대비로 돌변했죠. 한서준은 속력을 줄였지만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차가 급정거를 했고 한서준도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허나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죠. 끔찍한 굉음과 함께 모든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할아버지, 김아율의 맑은 목소리가 강인호를 현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빈소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고 눈앞엔 은색 팔찌를 찬 손녀가 서 있었죠. 10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 것이 찰나였는지 영겁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팔찌에 새겨진 새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왔습니다. 윤채원, 한서준, 김아율.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여자를 사랑했고 둘 사이에 딸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러 가던 길에 강인호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업보였습니다. 10년 전 돈과 권력으로 두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지만 않았더라도 아들은 지금 살아있었을 텐데 바로 그때 장례식장이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강인호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앞세워 쇄도했습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와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기 아이가 움직여요. 누군가 소리치자 시선이 일제히 하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이는 차분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 작은 얼굴엔 공포심보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고작 9살이 감당하기 벅찬 관심 속에서도 하율은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얘야, 잠시만. 엄마가 누구니? 고인과는 무슨 관계야? 기자들이 아이를 애워싸려 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했지만 소라는 잦아들지 않았죠. 하율은 겁먹은 듯 뒷걸음질 치더니 이내 출입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강인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그는 하율의 뒤를 쫓아 밖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회장님께서 나가신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다행히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저지한 덕분에 강인호는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빗줄기가 하얗게 부서졌죠. 강인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율이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떨어진 가로등 밑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온몸으로 비를 맞고 있는 여인. 검소한 상복 차림으로 두 손을 모은 채 장례식장을 응시하고 있었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율이 그 여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이가 여인의 품에 안기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강인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10년 전 돈봉투를 던지며 모욕을 주었던 그 여자. 아들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윤채원. 세월은 흘렀으나 강인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소 야위었고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맑은 눈동자만은 여전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더 강인해진 듯 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낸 세월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채원 역시 강인호를 발견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죠. 강인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손녀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채원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슬픔이었죠.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며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삼켜야 했던 눈물. 그리고 오늘 사랑했던 이의 빈소 앞에서 터져나온 비통함이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하율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빗물이 들어가서 그래. 윤채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강인호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가까이서 마주한 윤채원의 얼굴엔 고단함이 묻어났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와 수척한 낯빛, 허나 아이를 바라보는 눈길만은 더없이 따스했습니다. 왜 알리지 않았나? 강인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아셨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윤채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이나 분노는 거세된 그저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께선 그때도 저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아이까지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셨겠죠. 강인호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으니까요. 10년 전의 자신이라면 분명 그러고도 남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한서준은 알아야 했네. 애비니까. 그 말에 윤채원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몇 달 전 우연히 재회했고 그때부터 매주 찾아오셨죠. 아이와 정도 깊이 들었고요. 강인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생애 마지막 몇 달간 얼마나 행복했을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충청도로 내려갔던 거군. 네, 어제도 오시기로 했는데 윤채원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죠. 강인호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벌 총수의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하율의 고사리 같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이 할애비가 정말 미안하다. 하율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할아버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왜 미안하세요?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싫어해서요. 그 순진무구한 물음에 강인호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완고함과 삐뚤어진 편견 탓에 이 아이가 아비 없이 자라야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는 영영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비극을 말입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빗속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할아버지와 며느리, 그리고 손녀. 한 번도 함께한 적 없었으나 이제는 슬픔이라는 끈으로 연결된 세 사람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회장님. 옥체 상하십니다. 윤채원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면 안 돼. 강인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대로 보낼 순 없어. 내 피부치잖아. 한서준의 딸이잖아. 윤채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손녀라고 부르시는군요. 10년 전에는 저희 같은 부류는 집안격에 맞지 않는다고 내치셨으면서, 그 차가운 한마디가 강인호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해. 평생 누구에게도 굽힌 적 없던 강인호가 생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죄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늦은 후회일 뿐이었죠. 회장님의 사과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윤채원이 김아유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빠는 하늘에 계신다고 둘러댔었는데 이제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네요. 멀리서 기자들이 몰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여기도 발각될 겁니다. 윤채원은 김아율의 손을 꼭 잡고 몸을 돌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게. 강인호가 애타게 불렀지만 윤채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빗줄기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갔습니다. 강인호는 빗속에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비가 온몸을 적셨지만 가슴속에 부는 찬바람이 더 시렸습니다. 손녀, 자신에게 핏줄이 있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비 없이 자랐고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자신의 과오였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우산을 받쳐들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일단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강인호는 비서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윤채원과 김아율이 사라진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빗속에 두 사람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채원의 눈물, 김아율의 맑은 눈망울, 그리고 은빛 팔찌, 아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평생 부와 권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왔던 강인호였지만 이번 일만은 달랐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 강인호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가 되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노라고. 윤채원과 김아율, 그리고 너무 일찍 곁을 떠난 아들 한서준을 위해서 말입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전국 일간지 일면은 동일한 기사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은밀한 스캔들, 부회장의 혼외자와 딸, 성경그룹 후계구도 대혼란. 장례식장에서 포착된 김아율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은빛 팔찌에 새겨진 각인까지 선명하게 보도되었습니다. 방송 뉴스 또한 상황은 같았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서준 부회장에게 혼외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9살 난 딸이 장례식장에 나타나 고인을 아빠라 부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성경그룹의 주가는 장계시와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인호는 서재에 앉아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새 공든 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문의 명예와 회사의 신뢰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그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 뿐이었죠. 전화벨이 빗발쳤지만 강인호는 수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의 긴급 소집 요청도 주주들의 거센 해명 요구도 그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것보다 더 큰 상실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후가 되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이주의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강인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이주혜, 그녀 또한 이 비극의 피해자였습니다. 응접실로 나간 강인호는 이주혜와 마주 앉았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의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오게,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강인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주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아내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담담한 어조였으나 그 안에는 깊은 허무가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노력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하지만 한서준 씨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여자뿐이었어요. 강인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알고 계셨습니까? 매주 충청도로 출장을 핑계대고 그 여자와 아이를 만나러 갔다는 걸요? 장례식장에서야 알았네. 이주혜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전 얼마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써서 알아냈죠.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그만두라고. 그녀의 눈동자는 슬픔보다는 허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잦아졌죠. 그 마지막 날도
아마 그들을 보러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강인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죽음조차 막지 못할 만큼 그리워했을까 싶어서요. 이주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님을 위한 정략 결혼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투자 철회 통지서였습니다. 저희 집안의 모든 투자금을 회수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나갈 명분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곧 회사의 존폐 위기를 뜻했습니다. 이주의 집안의 자금은 그룹 운영의 핵심이었으니까요. 허나 강인호는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염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네. 자네 또한 피해자였는데. 이주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라는 말은 이제 사양하고 싶군요. 전 이제 제 인생을 찾아가려 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길 빕니다. 아버님. 문 앞에서 주애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애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제발 아이한테만큼은 상처 주지 마세요. 문이 닫히고 주애의 발자국 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강인호는 멍하니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붕괴되는 굉음이 들리는 것만 같았죠. 기업도 집안도 체면도 말입니다. 허나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들은 이미 곁에 없는데 날이 저물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저택안은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고용인들도 다 퇴근하고 텅 빈 집에는 강인호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주저하다가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준의 방이었습니다. 방문을 여는 찰나 시간이 정지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말끔히 정리된 책상과 옷장의 정장들, 침대 머리맡의 베개까지 금방이라도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 강인호는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책상엔 서류들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벽면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허나 그 어디에서도 행복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죠. 주애와 나란히 찍은 사진 속에서조차 한서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본 그는 순간 숨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 가장 안쪽에 수십 통의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들이었지만 아주 귀하게 간직된 듯 보였습니다. 편지를 꺼내 확인하니 봉투 겉면엔 수신인만 적혀 있었습니다. 채원에게 떨리는 손길로 편지 한 통을 개봉했습니다. 잉크가 번진 글자 하나하나가 애달프게 박혀 있었죠. 채원아, 보고 싶다. 오늘도 네 생각만 하며 하루를 버텼어. 어디에 있건 부디 건강하길. 내가 널 찾아낼 때까지 제발 날 잊지 말아줘. 날짜를 확인하니 무려 10년 전이었습니다. 채원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다른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손에 이끌려 맞선 자리에 나갔어. 고운 분이었지만 네가 아니었어. 미안하다. 널 지우려 노력해도 지워지지가 않아. 이어서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결혼했어.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그렇지만 난 여전히 네 생각뿐이야. 이런 내가 참 비겁하고 못났지. 미안해.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네가 일하던 작은 서재에 들렀어. 낯선 사람이 있더라. 혹시나 기대했는데 넌 대체 어디로 간 거니? 아내가 아이를 원한다고 했어. 오는 하지만 난 네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가끔 네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상상해.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강인호의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가슴에 묻고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견디면서도 아버지 뜻을 거스르지 못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마지막 편지는 쓴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채원아, 드디어 널 찾았어. 아니, 우연히 마주쳤다는 게 맞겠지.
충청도 어느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더구나. 그리고 우리 딸아이가 곁에 있었어. 널 쏙 빼닮은 예쁜 아이가.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았어. 왜 그때 돈 한 푼 받지 않고 떠났는지. 넌 정말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희생한 거였구나. 뒷장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다 정리하고 너와 하율이랑 같이 살 거야. 아버지가 반대하시든 회사가 망하든 상관 안 해. 너무 늦어버렸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줘. 강인호는 더 이상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평생 눈물이라곤 모르고 살았던 냉혈한이 아들의 방에서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요? 자식의 사랑을 짓뭉개고 한 여자의 인생을 파탄내고 죄 없는 아이에게서 아비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부와 명예를 지키려 발버둥 치다 정작 가장 귀한 것들을 모조리 잃어버린 셈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성경그룹이 휘청이고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언론이 떠들어대도 강인호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봉투에 도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들이 못다한 일을 대신하겠노라고. 채원과 하유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노라고. 그것만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말입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번쩍이는 불빛들 사이에서 강인호는 난생 처음 자신이 얼마나 고독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결국엔 덧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새벽 4시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스름 속에서 강인호는 조용히 저택을 나섰습니다. 검은 정장 안주머니엔 지난밤 찾아낸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죠. 아들이 10년 세월 동안 쓰고도 붙이지 못한 편지들. 그것만이 한서준의 진심을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비서도 운전기사도 대동하지 않고 홀로 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녘의 서울역은 인적이 드물어 한산했습니다.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강인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도 이런 심정으로 이 기차에 올랐을까?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는 설렘과 환희로 가슴이 벅차 올랐을까?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둠이 걷히고 희끄무레한 여명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인호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떠났던 그 길을 되짚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드넓은 논밭이 펼쳐졌고 자그마한 시골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시간 남짓 달려 충청도의 한간이역에 내렸습니다. 역 광장을 빠져나오니 장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른 새벽임에도 좌판을 펴는 상인들의 손길이 바빴죠. 강인호는 느릿한 걸음으로 시장통을 걸었습니다. 어제 기사에서 확인한 사진 속 배경을 더듬어갔고 드디어 그곳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천막 밑에서 과일 박스를 나르는 윤채원의 실루엣이 동트기 전부터 장사를 서두르는 그녀의 등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어요. 여전히 검은 상복 차림인 걸 보니 채원 또한 비통함 속에 갇혀있는 듯했죠. 강인호는 먼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10년 전 돈봉투를 뿌리며 멸시했던 그 여자. 허나 다시 보니 그저 묵묵히 삶을 꾸려가는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어요. 투박해진 손길로 과일을 닦아내고 가격을 적어 넣는 몸짓엔 지난 10년의 고생이 배어 있었습니다. 찰나 강인호의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빈소에서 마주했던 그 비통한 눈망울이 여전했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짙어진 듯했죠. 정인을 영원히 떠나보낸 상실감이 얼굴 전체에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강인호는 다가가 긴 시간 침묵을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용서를 빌까? 위로를 건넬까? 차라리 발길을 돌릴까? 윤채원이 먼저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과일을 쌓다 말고 고개를 든 채원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오지 마세요. 냉정하지만 떨림이 섞인 음성이었습니다.
채원은 급히 시선을 피했어요. 허나 손끝이 잘게 떨리는 것까진 감출 수 없었죠. 부탁합니다.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주시오. 강인호의 어조는 절박했습니다. 평생 타인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해본 적 없는 위인이었으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가세요. 윤채원은 등을 보인 채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인호는 조심스레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서준이 이걸 자네에게 주려 했소. 그 한마디에 윤채원의 손길이 뒤섰어요. 서서히 돌아보는 그녀의 눈가엔 물기가 어려 있었죠. 그게 뭡니까? 서준이가 자네에게 남긴 편지들이요. 10년간 쓰고도 붙이지 못한. 윤채원은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강인호가 부축하려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거부했어요. 안 볼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읽어주시오. 서준이가 얼마나 읽어서 뭐 하냐고요. 윤채원이 돌연 고함을 질렀습니다. 고요하던 장터에 그녀의 외침이 메아리 쳤어요.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없는데.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습니다. 10년 세월, 아니 어제 오늘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강인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면목 없소. 주변 상인들이 토끼 눈을 하고 쳐다봤어요. 뉴스에서나 보던 대기업 회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요. 허나 강인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다 망쳤소. 내 어리석은 아집 때문에 자네들을 찢어 놓았고 결국 자식까지 앞세웠소. 윤채원은 손을 떨며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듯 했어요. 그리고 한 장을 펼쳤죠. 채원아, 보고 싶다. 오늘도 내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 어디에 있든 부디 건강하길. 내가 널 찾아낼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줘. 멈췄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가려더는 읽어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10년을. 윤채원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날 잊지 않았구나. 마지막까지 날. 강인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편지가 수십 통이요. 정략 결혼을 하고도 매년 자네를 그리며 쓴 것들이요. 자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윤채원은 다른 편지도 펼쳐보았습니다. 가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상상해.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미칠 것만 같아. 드디어 너를 찾았어. 그리고 우리 딸이 있었어.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너와 하유리와 함께 살 거야. 편지를 읽을수록 윤채원의 통곡 소리는 커졌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왜 이제 와서, 왜 살아서는 오지 못하고. 그녀는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10년의 기다림, 혹시나 했던 희망, 그리고 몇 달 전 다시 품었던 꿈.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비극이 터져 나왔어요. 우릴 만나러 오다가 변을 당한 건데. 윤채원의 말에 강인호는 더욱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모두 내 업보요. 내가 10년 전에 자네들을 떼어놓지 않았다면 서준이가 빗길을 그렇게 달릴 이유도 없었을 거요.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아니,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라도 그만하세요. 윤채원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로 회장님의 사과는 받을 수 없어요. 채원 양, 10년이에요. 10년 동안 혼자 아이 낳고 키웠어요. 윤채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과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돌려내실 건가요? 강인호는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으니까요. 하지만 하유리는, 내 손녀는, 하유리는 제가 잘 키울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윤채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 회장님이 뒤늦게 할아버지 역할을 자처하신다 해도 저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유리에게 또다시 아픔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겠네.
자네와 하유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필요 없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희는 부족해도 행복하게 지내왔어요. 회장님의 지원 따위 없어도 보란 듯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소중히 품에 안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편지는 고맙습니다. 적어도 서준 씨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돌아가 주십시오. 채원 양, 부디.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채원은 가게 안으로 몸을 숨겨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매정하게 들렸습니다. 강인호는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외면당할 것을 예상은 했으나 막상 닥쳐온 현실에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허나 그녀를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모든 비극은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던 강인호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채원이 편지를 읽으며 오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광경이 너무나 안쓰러워 가슴이 미어졌지만 차마 다시 다가설 용기는 없었죠. 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들이 걸었던 마지막 길을 되짚어가는 과정이 흡사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릇된 판단들, 놓쳐버린 인연들, 그리고 영영 되돌릴 수 없는 회한들. 기차 안에서 강인호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채원이 밀어낸다 해도 다른 방식으로나마 속죄하겠노라고, 세상 앞에 과오를 시인하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겠노라고. 그것이 아들과 채원, 그리고 하유리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 생각하니 차창밖 풍경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눈물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노쇠한 탓이었을까요? 강인호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서준아. 네가 그토록 아꼈던 사람을 이제야 마주했구나. 그리고 또다시 실패했어. 허나 포기는 없다. 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애써보마. 며칠 뒤 재계를 뒤흔든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성경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스캔들의 중심에 선 재벌 총수가 과연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정각십시, 강인호가 단상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새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한때 위엄 넘치던 얼굴엔 깊은 주름과 회한만이 가득했죠. 허나 눈빛만큼은 오히려 더 형형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결단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우선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강인호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재벌 총수가 이토록 정중히 고개를 숙이는 건 전례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하려 합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는 금일부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저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입니다. 강당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회장님, 그럼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족벌 경영을 포기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질문이 쇄도했지만 강인호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후계자는 없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유명을 달리했고 더 이상 세습 경영을 고집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왔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선언했습니다. 제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산을 모두 사회에 내놓는다니, 구체적으로는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차별 없이,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자들은 바쁘게 펜을 놀렸습니다. 왜 하필 미혼모 재단일까? 모두의 뇌리에 같은 생각이 스쳤죠. 아마도 며칠 전 장례식장에 나타난 그 아이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강인호는 마치 그들의 속내를 읽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남은 생은 내 아들의 딸과 아들이 사랑했던 여인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플래시가 빗발쳤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공식 핏줄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손녀와 함께 지내실 계획인가요? 강인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 제 손녀가 맞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그들이 저를 받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과거에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니까요. 그리고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TV 너머 누군가에게 직접 전하는 전원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린 죄는 평생을 바쳐도 다 갚지 못합니다. 허나 이제라도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상처 입힌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강인호는 더 이상의 질의응답 없이 단상을 내려왔어요. 뒤에서 수행원들이 따랐지만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죠.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한편 충청도의 한 소박한 시장, 채원은 가게 한편에 있는 낡은 TV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운관 너머로 강인호의 얼굴이 보였죠. 수척하고 야윈 얼굴이었지만 진심을 호소하는 그 눈빛이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그토록 오만하고 냉정했던 사람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변해 있었으니까요. 엄마 무슨 뉴스예요? 하유리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해맑게 웃었지만 눈가엔 여전히 슬픈 기색이 서려 있었죠. 아니, 그냥 뉴스 좀 봤어. 채원은 서둘러 TV 전원을 껐습니다. 하지만 하유리는 이미 화면을 본 뒤였죠. 저 할아버지 맞죠? 장례식장에 오셨던. 하유라, 얼른 가방 놓고 손부터 씻고 오렴. 맛있는 간식 줄게. 채원은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직 아이에게 그 복잡한 사정을 설명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유리가 방으로 들어간 뒤 채원은 다시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선 강인호의 기자회견 내용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었죠.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에 패널들이 열띤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그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린 죗값은 평생을 바쳐도 모자라다고 말하는 그의 눈동자에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며칠 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던 그 모습이 결코 연기가 아니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채원은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0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홀로 아이를 낳던 그날의 외로움, 아빠를 찾으며 보채는 하유리를 달래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몇 달 전 기적처럼 다시 마주한 서준. 왜 이제야 온 거야? 그녀는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서준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을 때 느꼈던 그 전율이 여전히 생생했죠. 처음엔 모른 척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유리가 그토록 행복해하는 걸 보니 차마 밀어낼 수가 없었죠. 어렵게 재회한 서준과의 짧았던 추억들, 나란히 시장길을 걷고 하유리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던 다정한 모습, 팔찌를 건네주며 우리 세 식구의 이니셜이야라고 말하던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죠. 다음 주에 또 올게. 그것이 서준이 남긴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하유리에게 그 아저씨가 아빠였다고 고백해야 했던 그날, 채원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TV 화면 속엔 여전히 강인호의 기자회견 장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혼모 지원 재단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평론가들이 그 의미를 짚어내고 있었죠. 채원은 직감했습니다. 그것이 강인호 나름의 속죄 방식이라는 것을. 자신과 하유리,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사과라는 것을요. 하지만 선뜻 받아들일 순 없었습니다.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고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버렸으니까요. 무엇보다 서준이 곁에 없는 지금 그 어떤 보상도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또 울어요? 하유리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뺨을 닦아주었죠. 미안해. 엄마가 요즘 주책이지. 아빠 생각나서 그렇죠? 하유리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채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빠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유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할아버지도 슬퍼 보였어요. 아들을 잃은 건 우리랑 똑같잖아요. 아이의 그 순수한 위로의 채원은 다시금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TV에선 어느새 다른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시선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죠. 또다시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을 떠나보내던 그날처럼, 그리고 강인호가 찾아왔던 그날처럼요. 언젠가는 이 비도 그치겠죠. 그때가 되면 마음의 생채기도 조금은 아물 수 있을까요? 온전히 용서하진 못하더라도 함께 서준을 추억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상처가 너무 쓰리고 슬픔이 가시지 않았으니까요. 기자회견이 있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채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고 분주히 움직였어요. 과일을 닦아 진열하고 가격표를 붙이고 장부를 정리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채원의 손길이 허공에서 멈칫했죠. 차문이 열리고 강인호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양복 차림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어딘가 기운이 빠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올곧았죠. 채원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과일을 집어들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죠. 강인호는 천천히 가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척이나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금방이라도 깨질 듯한 유리를 다루는 것처럼요. 또 오셨군요. 채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날이 서 있지는 않았죠. 직접 얼굴을 보고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소. 강인호는 채원과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과일 상자들이 놓여 있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가로막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장통의 소음만이 두 사람 사이의 공백을 메우고 있었죠. 상인들의 외침, 손님들의 발자국 소리, 바람에 펄럭이는 천막 소리들. 강인호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이제라도 속죄하며 살고 싶소. 당신과 하유리를 내가 책임질 수 있게 해주시오. 강인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그 곁을 지킬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오. 채원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대답할 수는 없었죠. 책임이라니요. 더 이상 그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책임감이 아닌 참회입니다. 강인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그의 머리칼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지난 과오를 없던 일로 할 순 없습니다. 허나 아이의 인생만큼은 제가 올바르게 지켜내고 싶습니다. 마침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가게 안쪽에서 하유리가 달려 나왔습니다. 하교한 아이는 강인호를 발견하자마자 해맑게 미소 지었습니다. 티 없는 그 웃음에 강인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젠 우리 엄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유리의 투명한 눈동자가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아이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듯 차분히 물어왔습니다. 강인호는 무릎을 굽혀 하유리와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거친 바닥에 정장 바지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 10년 전 진작 그러지 못해 참으로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내 엄마가 날 용서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다. 하유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기다릴래요. 할아버지 혼자면 쓸쓸하잖아요. 그 한마디에 강인호의 눈가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평생 타인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가 시장 한복판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윤채원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묵은 원망과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윤채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허나 강인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부가 아님을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인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의 흙먼지는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제 남은 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이건 하유리의 학비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공부를 원없이 시켜주고 싶습니다. 윤채원은 처음에 사양하려 했습니다. 허나 하유리를 응시하는 강인호의 눈빛을 마주하고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 눈엔 진심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유리를 위해서만 받겠습니다. 강인호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차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이 어쩐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묵은 짐을 조금은 덜어낸 사람처럼 말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강인호는 매주 조용히 가게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먼 발치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윤채원이 무거운 박스를 옮길 때면 재빨리 다가와 도왔고, 하유리가 하교할 즈음이면 문방구에서 노트를 사서 건넸습니다. 말수는 적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킬 따름이었습니다. 윤채원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의 존재가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하유리네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었습니다. 윤채원은 홀로 가려 했으나 강인호가 먼저 물어왔습니다. 내가 동행해도 되겠습니까? 조심스런 어조였습니다. 윤채원은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시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날 담임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채원과 함께 온 노신사가 너무나 점잖고 정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유리는 정말 착한 학생이에요. 교우 관계도 좋고 학업 태도도 성실하고요. 선생님의 칭찬에 강인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계절이 순환했습니다.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도래했습니다. 하유리는 무럭무럭 자랐고 윤채원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강인호는 변함없이 매주 찾아왔고 이젠 겸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하유리가 할아버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선물이에요. 그림 속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하유리,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네 식구 모두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늘엔 무지개가 걸려 있고 땅엔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강인호는 그 그림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응시하다가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서준아, 미안하다. 애비가 너무 늦었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킬게. 네가 지키려 했던 이 아이를 내가 대신 지켜줄게. 윤채원은 그 모습을 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유리는 할아버지를 와락 안아드렸죠. 노을이 세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서서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허나 매일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이젠 함께 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서준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세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